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명절을 맞아 찾은 본가, 집안을 가득 메운 음식 냄새에 벌써부터 허기가 돕니다. 원래 명절 음식은 막 만들어냈을 때 주워 먹는 게 제 맛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정작 밥을 먹을 즈음이면 이미 가득 차버린 포만감 때문에 정성 들여 차려놓은 밥도 제대로 못 먹게 되곤 하지만 어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을 수야 있나요? 오늘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지없이 엄마의 잔소리가 따라 붙지만요. 좀 작작 먹어. 너 요새 다이어트 한다면서. 에이, 엄마는 다이어트는 원래 내일부터 하는 게 정석이야. 헤헤. 이거 하나만 더 먹고 끝낼게. 그만 먹고 저기 전 몇 가지랑 나물 챙겨서 이모네 다녀와. 그러고 보니 이모가 안 보이네. 이 많은 걸 엄마 혼자 다 한 거야? 설마 이 많은 걸 무슨 수로 나 혼자 다 해? 안 그래도 너 오기 전까지 이모 여기에서 하고 간 거야. 너희 아빠야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인데. 이모랑 이왕 한 거면 마무리까지 하고 가지 왜 벌써 갔어? 왜겠니? 너 온다니까 도망치듯 한 거지. 그랬단 말이지? 왜? 조카 보는 게 무서웠나? 무섭다기보다는 창피한 거지. 지도 이젠 70인데 새파랗게 어린 조카 볼 면목이나 있겠니? 암튼 너도 그 정도 했으면 됐다. 평생 네 이모 안 보고 살 거 아니니 못 이기는 척 음식 가져다 주면서 풀어. 풀 게 뭐 있어. 그러게 평소에 잘했으면 될 것을. 원래 그런 사람 아니냐. 요샌 기가 죽어서 그 수다스럽던 애가 입도 잘 안 벌려. 그래도 네가 족하고 아랫사람이니 그냥 못 이기는 척 다가가. 입만 열면 사고치던 때가 그리운 건 아니지만 너무 코가 빠져있으니 그것도 그리 좋아 보이지가 않는구나. 알았어. 내가 다녀올게. 역시 그랬군요.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하다고 항상 우리 집에 오던 양반이 왜 안 보이나 했네요. 저를 보는 게 조금 무서웠나 봅니다. 세상에 어떤 이모가 조카 보기를 두려워할까 싶지만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모와 이모의 아들인 사촌동생 사이를 이간질했거든요. 그래서 두 모자가 연을 끝내만에 하면서 대판 싸웠답니다. 사정을 모르고 들으시면 참 몹쓸 짓을 했다 여기시겠지만 설마 제가 아무 이유 없이 그랬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듣고 나시면 제 편을 들어주실지도 모를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전 조만간 40이 될 그런 여자입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요. 아이 하나 키우며 남편이랑 투닥거리며 살고 있답니다. 가끔 아이 때문에 속도 썩고 그보다 더 자주 남편 때문에 화가 나는 여자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소소한 고민에 잠을 설치긴 하지만 특별한 고민은 없는 그런 여자입니다. 사실 저희 가족으로만 국한시킨다면 딱히 고민을 할 이유도 없는 처지예요. 부모님 두 분 건강하시고 노후 준비도 잘 해놓으셔서 부양에 대한 부담도 없고요. 남편은 회사 잘 다녀서 우리 식구 건사 잘해주니 그 또한 마찬가지고요. 하나 있는 아들놈이 말썽을 부리긴 하지만 그건 그 나이 또래 아이라면 누구나 그러기 마련인 수준이니 그 역시 고민이랄 것도 없죠. 근데 그런 와중에 저를 괴롭히는 단 하나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제 이모였어요. 흔히 이모와 여자 조카 사이가 엄청 각별하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엄마에겐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만만한 대상이다 보니 그런 것 아닐까요? 이모란 존재는 고모나 삼촌과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 존재잖아요. 남들은 엄마보다 먼저 찾는다는 이모인데 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모 때문에 제가 얼마나 소가리를 했는지 모르거든요. 아마 이모가 멀리 떨어져서 살았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모가 사정이 생겨 저희 동네로 이사 오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답니다. 결혼해서 성남에서 살던 이모가 저희 시골로 이사를 온 게 아마 제가 중학생 정도 되던 때였을 겁니다. 이모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두 아들을 키우던 이모가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 급작스레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하나뿐인 언니와 형부를 믿어서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엄마도 엄마지만 저희 아빠가 세상 없는 호인이시거든요. 모르는 사람이라 해도 어려움에 빠진 걸 보면 어떻게든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었으니 친척들에겐 오죽했겠어요. 그걸 알고 있는 이모니 위기에 빠진 순간 가장 먼저 손을 잡아줄 사람을 고른 거였고요. 그렇게 이모가 저희 동네로 이사를 왔답니다. 저희 동네는 말 그대로 시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농사 짓고 돼지 키우는 그런 곳은 아니지만 읍소재지에서 30여 분 가까이 떨어진 곳이다 보니 시골은 맞아요. 저야 어린 시절이니 아무것도 몰랐지만 당시 이모 수중에 가진 돈이 거의 없었다더라고요.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진짜 허름한 시골집 하나 구할 돈도 없었을 정도였대요. 그렇게 빈털터리 신세로 두 아이를 데리고 시골로 왔으니 저희 부모님이 가만히 있을 순 없었을 겁니다. 요즘에야 먹고 사는 걱정이 없으시지만 25년 전인 그때만 해도 여윳돈 같은 건 없으셨대요. 아빠가 도시에서 공장을 다니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고향인 시골에 와서 정미소를 차리긴 했지만 그래봐야 저희 먹고 사는 정도의 수준인지라 크게 모아둔 돈이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런 상황이긴 해도 이모, 그러니까 엄마의 여동생이 기거할 집 하나 구하지 못할 형편인데 아빠가 두 손 놓고 있을 뿐이 아니셨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아 이모네가 기거할 집을 마련하고 이모가 할 만한 가게 자리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그 가게가 바로 다방이었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 시골 다방은 동네 여자들의 적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한창 일해야 할 시간에 남자들이 다방에 와서 여종업원, 저희는 그 사람들을 레지라고 불렀는데요. 암튼 레지들이랑 시시덕거리며 놀곤 했으니 동네 여자들이 곱게 볼 리가 없는 곳이었어요. 왜 다방을 하게 됐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어린애다 보니 그게 무언지 알지도 못했고요. 어쨌든 이모는 저희 부모님의 도움으로 다방을 열고 그 돈으로 아이들을 키우셨어요. 쉬운 일은 아니었죠. 말씀드렸다시피 다방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탓에 수시로 실랑이가 벌어졌거든요. 특히 저녁 무렵엔 더 그랬어요. 이모 다방은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저녁이면 당연한 듯 술도 팔고 그랬답니다. 그 자리엔 당연히 이모와 레지 언니들도 함께였고요. 어떤 여자가 자기 남자가 다른 여자들과 술 마시는 걸 곱게 보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술자리에 찾아와 남편을 끌고 가기 십상이었죠. 문제는 그게 이모에겐 일종의 영업 방해라는 거였어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이모 입장에선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힘들게 먹고 살려는데 초를 치고 있으니 이모가 가만히 있을 순 없죠. 그러니 드자비질을 해서라도 그걸 막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사정이 그렇게 되자 가장 곤란해지는 건 역시 저희 부모님이었네요. 특히나 아빠는 이곳이 고향인지라 더 그랬고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도시와는 달리 시골은 누구 하나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저희 아빠가 워낙 호인인지라 마을 내에서도 평판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모의 언니잖아요. 두 분이 마을 사람들과 이모 사이를 중재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렇게 조금씩 시간이 흘렀답니다. 처음 섞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마을에 뿌리를 내리고 살 것이 확인되면 또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는 것이 시골 인심입니다. 이모가 다방을 하면서 마을 여자의 공적 신세가 되긴 했어도 젊은 과부가 두 아들 키우면서 열심히 사는 것을 보고 나니 예전처럼 그러시질 않더군요. 이모 다방을 찾아와 싸움을 거는 동네 여자들이 준 게 그 증거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이모도 많이 노력을 했어요. 어쨌든 자기가 털을 내려야 하는 곳이니 동네 여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점차 가까워지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건 좋은 일이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답니다. 그건 이모의 성향 때문이었어요. 저희 이모가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자들이 흔히 술 마시면서 흉어물을 터놓는다고 그러는데 여자라고 해서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같이 술도 먹고 10원짜리 화투도 치면서 교감을 쌓다 보니 어느새 이모도 동네 사람이 다 되어갔습니다. 거기까진 좋아요. 근데 저희 이모가 좀 많이 수다스러운 타입이라는 게 문제였어요. 여자들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중 가장 많은 이야기하는 이가 이모였는데요. 문제는 이모의 그 수다가 일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문제가 될 만한 뒷담화라는 거였어요. 그것도 과장이 한껏 첨가된 뒷담화요. 이모는 그런 뒷담화를 누구보다 많이 알 수밖에 없는 처지였거든요. 다방이란 곳이 원체 많은 남자들이 들락거렸고 그런 자리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오갔으니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죠. 때론 동네 창피한 그런 수준의 얘기들도 적지 않았죠. 이모가 바로 그런 얘기를 동네 여자들한테 한 거였어요. 업무 중에 취득한 정보를 아무한테나 흘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병원이건 법원이건 다방이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모가 그런 자각이 없었어요.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위한 수단으로 뒷담화만큼 좋은 게 없다는 게 이모 소신이었거든요. 이모가 몸소 그걸 보여줬답니다. 거기서 그치면 좋았겠지만 그게 어디 가능할까요? 건넌마을 파란 대문집에 은밀한 이야기를 들은 다른 아줌마들이 건너 이야기를 전하면서 결국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습니다. 동네 안주거리가 되어버린 파란 대문집 아줌마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당장 이모 다방에 와서 머리를 쥐어뜯고 너 죽고 나 죽자는 일이 벌어질 밖에요. 그래봐야 며칠 뒤면 언니 동생 그러면서 웃고 있긴 했지만 아무튼 이모의 입이 문제였던 건 맞아요. 더 심각한 건 단순히 이야기를 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없던 얘기까지 곁들여 사람들의 사이를 어긋나게 만드는 일까지 초래했다는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조차도 이모 나름의 생존 방식이 아니었나 싶긴 해요. 타지에서 온 이방인에다가 다방을 하는 마담을 배척하는 분위기를 타파해야만 하는데 그러려면 자기가 동네의 구성원으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야 했을 거잖아요.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이모의 행동이 정도를 더해간 거였답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잖아요. 그렇게 중내산에 싸우면서 어느새 정이 들어갔으니 이모의 시도는 꽤나 성공적이었던 것만은 분명해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저희 부모님, 특히 아빠였다는 거지만요. 앞서도 말했지만 저희 아빠, 딸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힘들어도 어려운 사람 보면 절대로 외면하지 못하는 그런 양반이셨거든요. 그랬으니 이모가 자리 잡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신 거고요. 이모 입장에서 보면 형부,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진짜 은인 중에 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은인에게 이모는 오히려 해를 끼치곤 했답니다. 대표적인 게 직업 소개소 일이었어요. 제가 어리기도 하고 여자여서 사실 다방이란 곳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는 없죠. 그런데도 조금은 알아요. 아빠가 이모의 다방 일을 도와주다 보니 자연히 집에서 이런저런 귀동냥을 한 탓이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처음 이모가 다방을 열었을 때는 다방 레지 언니들이 수시로 바뀌는 구조였어요. 어떤 언니는 한 달 일하고 그만두고 또 어떤 언니는 2달 일하는 그런 식이었어요. 제 눈에는 참 예쁜 언니들인데 좀처럼 길게 일하질 않더라고요. 덕분에 좀 친해질만 하면 헤어지는 그런 일이 반복되었죠. 왜 그런가 했어요. 나중에 남편이 알려줘서 알았답니다. 그건 시골 다방의 구조와 관련이 있는 거였어요. 시골 다방을 찾는 손님들, 그러니까 다방을 찾는 남자들이 새로운 레지 언니가 오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대요. 새로운 언니를 보려고요. 그러다 시간이 좀 흐르면 시들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로운 언니를 데려오는 거고요. 남편 말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나요? 남자들이란 참. 아무튼 그런 이유로 수시로 레지 언니들을 바꿔야 했어요. 그런 레지 언니들을 소개해주는 곳이 직업 소개소였고요. 매달 혹은 2달에 한 번 직업 소개소를 찾아가 그 일을 처리하는 게 아빠셨어요.
아무래도 이모가 하기엔 좀 그랬나 봐요. 저희 동네도 아닌 근처의 대도시까지 가서 일을 하다 보면 하루가 후딱 지나가잖아요. 아빠는 정미소 일도 미뤄두고 그 일을 해줬어요. 당연히 그걸 한다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요. 그래도 처제 일이니까 기꺼이 해줬답니다. 근데 처음에는 상냥하던 직업소개소 사장이 갈수록 아빠를 보는 시선이 뜨악해졌다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했대요. 이유가 있던 거였어요. 나중에 한 레지 언니가 알려줘서 알게 됐는데 그걸 듣고 참 놀랐답니다. 언니 말에 따르면 직업소개소를 통해 이모 다방에서 일한 언니들이 일종의 수수료 같은 걸 직업소개소에 내는데 그게 잘 안 들어왔대요. 당연히 직업소개소 사장이 다방 주인인 이모에게 항의를 했겠죠. 그때마다 이모가 그랬대요. 자기는 돈 문제는 모른다고. 돈은 다 형부인 저희 아빠가 맡아서 하는 거라고요. 졸지의 아빠는 줄 돈을 안 주는 파렴치한 사람이 된 거죠. 일을 그만둔 레지 언니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당연히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자기 동생 때문에 시간 손해보고 돈 손해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도와줬는데 그런 말이나 듣게 했으니 화가 안 날 수도 없죠. 너 미쳤니? 뭐가 어쩌고 어째? 형부가 돈을 안 주고 자기 맘대로 쓴다고? 아니야, 오해야 언니. 내가 돈이 없어서 둘러대다가 그냥 형부 이름 한번 말한 거야. 한 번? 내가 다 확인했어. 직업소개소 사장이 매번 네가 그렇게 말해서 애꿎은 형부 욕만 실컷 했다더라. 네 형부가 네 일 돕는다고 얼마나 애쓰는데 그런 소리를 왜 들어야 돼? 그나마 정양이 말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파렴치한 소리를 계속 들었을 거잖아. 정미야 제발. 나 진짜 형부 보기 너무 창피해. 네 형부가 너 살리겠다고 빚까지 낸 사람이야. 은혜를 갚으란 것도 아니고 생색을 내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너 왜 그래? 노발대발하는 엄마를 뜯어 말린 것도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이모가 당황해서 그런 걸 거라며 엄마를 달랬지만 그게 사실은 아니었어요. 욕을 먹긴 했지만 다방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으니 돈을 못 번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주려고 맘먹으면 언제든 줄 수 있는데 그걸 안 한 게 이모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임금 체불 같은 걸 종종 한 거였죠. 그리고 나서 그 책임을 아빠한테 돌린 거고요. 누구에게나 인정받던 아빠의 평판을 망가뜨린 일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여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수시로 아빠 흉을 보기도 했거든요. 그게 정말 의도된 것인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랬어요. 저희 아빠가 행동도 그렇지만 외모 역시 소위 말하는 호남형이시거든요. 예전에 공장 다닐 때 함께 일하던 여공들한테서 대시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엄마가 그랬을 정도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아빠의 결혼 사실을 모르는 여자들이 아빠 좋다고 따라온 적도 있을 정도라면 말 다 했죠 뭐. 당연히 그럴 때마다 아빠는 자신이 결혼했음을 밝히고 선을 그었대요. 엄마가 이모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대요. 그만큼 아빠를 믿으니 그러신 거죠. 실제로 저희 아빠 누구보다 가정에 충실한 분이시고요. 근데 이모가 그걸 또 부풀린 거죠. 동네 여자들한테 아빠가 결혼하고 나서도 여자들이랑 그렇고 그랬다는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아시겠지만 소문이라는 게 언제나 사람의 입을 거쳐 부풀려지잖아요. 어느 순간이 되니 저희 아빠가 다른 도시에 살림을 차리고 있다는 수준이 되었대요. 그렇게 돌고 돌아 그 말이 저희 엄마 귀에 들어온 거고요. 엄마 입장에선 기가 차죠. 매일 일하느라 녹초가 되어 들어오는 아빠가 다른 도시에 갈 시간도 여력도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요. 그래도 여자 마음이란 게 또 안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잘난 아빠니 여자들이 꼬리를 쳐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당신 나 몰래 다른 동네에 살림 차렸어? 이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아니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새벽부터 밤까지 정미소 일하느라 오줌 보고 그거 털 시간도 없는데. 왜? 누가 날 봤대? 아예 어떤 여자랑 살더래?
아빠는 어이가 없는지 크게 한번 웃으시고 넘겼지만 엄마는 그럴 수 없었죠. 아무리 뒷담화하는 게 재미를 위한 거라지만 아빠를 둘러싼 말도 안 되는 소문을 좌시할 순 없었으니까요. 결국 엄마는 그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을 족쳤고 건너 전해진 이야기의 출처를 차곡차곡 밟아가셨어요. 그 끝에서 만난 사람이 이모란 걸 알고는 난리가 나셨어요. 나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다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도 그게 아니라고 화를 내고 난리를 부려야 할 사람이 넌데 그런 네가? 너 제정신 맞니? 네가 형부를 몰라? 세상 모든 남자가 다 그래도 네 형부는 안 그럴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네가 더 잘 알잖아. 그런 네가 뭐가 어쩌고 어째? 아니야 언니. 설마 내가 형부가 바람 피운다고 그랬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아니지. 근데 너한테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 문제지. 내가 그랬대? 아닌데. 그날 내가 술을 너무 마셔서 이야기를 제대로 못했나 봐. 그놈의 술 핑계. 이제 지긋지긋하다. 넌 뭔가 잘못되면 꼭 술 핑계를 대더라. 암튼 이번이 마지막이야. 또 한 번 더 이런 일 생기면 그땐 나 진짜 너 안 본다. 네가 내 동생이지만 형부는 내 남편이야. 그 사람 얼굴에 침 뱉는 건 내 얼굴에 침 뱉는 거고. 분명히 경고했어. 자매의 연을 끊겠다는 경고까지 들었으면 그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원래 천성이 그러니 완전히 그만둘 수 없다고 해도 그래도 적어도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멈춰야 정상 아닐까요? 근데 이모는 그러질 않았어요. 오히려 더했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엄마에게 아빠가 수상쩍다고 말한 건 진짜로 이해가 안 가요. 언니, 왜 또 무슨 일인데? 이상하게 듣지 말고. 얘가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운이 거창하니? 일단 말해봐. 요새 형부 좀 달라진 거 없어? 형부? 형부가 달라질 게 뭐가 있어? 하루 종일 쌀가루 뒤집어 쓰고 뽀얗게 돼서 집으로 오는 사람인데. 왜? 뭐라도 봤어? 한참을 망설이더랍니다. 그게 더 엄마의 의심을 돋운 거였어요. 그게 지난달에 온 영애 있잖아. 영애가 왜? 힘들대? 그래 보이긴 하더라. 다른 아가씨들과는 다르게 유약해 보이기도 하고. 이 동네 소장수들이 좀 짓궂니? 근데 영애는 왜? 영애가 형부 보는 눈이 심상치 않아 보여서. 형부도 영애를 유독 챙기는 것 같고. 난 또 뭐라고. 네 형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너도 알다시피 아가씨 데려오는 게 네 형부 일이니 아무래도 책임감 같은 걸 느끼나 봐. 딸 같은 애니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그걸 몰라? 근데 이번엔 좀 느낌이 달라서. 망측하다 얘.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가게 준비나 해. 너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그런 소리 남한테 절대로 하지 마. 나 경고했다. 진짜로 그런 일 생기면 나 너 안 볼 거라고. 그렇게 대화를 마치긴 했는데 엄마도 여자인지라 신경이 안 쓰이지는 않았대요. 아빠가 사람 가릴 것 없이 온정을 베푸는 사람인 걸 아니 그럴 수도 있다 싶으셨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이모가 그런 말을 하니 괜히 찝찝했다시더라고요. 그렇게만 끝났으면 될 일이었는데 일이 꼬이려니 이상하게 흘렀답니다. 며칠 후 가게에 찾아온 손님 하나가 영애라는 아가씨한테 못할 짓을 했대요. 싫다는데 가슴이며 엉덩이에 막 손을 댄 거였어요. 사실 그런 일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었대요. 다른 레지 언니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이들이어서 적당히 대처를 하곤 했는데 그때 그 영애 언니라는 사람은 나이도 어리고 해서 그게 잘 안 됐나 봐요. 당연히 울고불고 난리가 난 모양이었어요. 이모야 매상 올려주는 손님이니 좋게 타이르고 돌려보냈지만 그 언니는 그게 안 됐었던 거죠. 결국 일 그만두고 가겠다는 걸 이모가 말렸지만 듣질 않았대요. 당장 언니가 가버리면 가게 매상이 현저히 떨어지니 이모가 아빠에게 도움을 청했고요. 그래서 아빠가 그 언니랑 이야기를 하면서 술도 한 잔 곁들인 거였죠. 아빠가 이리저리 달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언니가 울었고 그래서 아빠가 등을 토닥인 모양인데
그걸 이모가 본 거였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모는 그걸 보고 자기 생각이 맞았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엄마한테 와서 고해 바친 거죠.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엄마도 이모가 그렇게까지 확신에 차서 말하니 결국 아빠를 다그친 거였고요. 정미가 직접 봤대잖아. 당신이 그 애 안았다고. 정말이야? 아이, 안기는 뭘 아나. 너무 힘들어서 울길래 아이, 안쓰러워서 등 토닥인 게 다야. 아이, 당신 진짜 왜 그래? 아니, 내가 그럴 사람이야? 세상에 여자 싫어하는 남자 어딨어? 게다가 어리고 예쁜 여자가 울면서 안기기까지 하는데 나라도 그러겠다. 이 사람 진짜 못하는 말이 없네. 아이, 그렇게 못 믿는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 지금 화낼 사람이 누군데?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당신이 그러고 있잖아. 두 분이 가끔 다투시긴 했지만 그날처럼 크게 다툰 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방에서 그걸 듣고 있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저러다 두 분이 이혼하면 어쩔까 싶어서요. 그 일 이후 거의 보름 가까이 두 분이 말도 잘 안 하실 정도로 큰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오해였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야 그나마 조금 풀어졌죠. 그건 영애 언니가 떠나면서 저희 집을 찾아와 감사를 표한 뒤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 이제 가요. 그동안 두 분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 사실 이런 일도 잘 모르고 해서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사장님이 따뜻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도 잘 버틸 수 있었어요. 사모님이 해주신 맛있는 반찬도 힘내는데 많이 도움됐고요. 두 분이 아니었으면 저 정말 며칠 못하고 그만뒀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 두 분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저희 엄마 아빠 매일 싸우는 것만 보다가 사장님 사모님 알콩달콩 지내시는 거 보면서 가족이 뭔지도 많이 생각했고요. 저도 꼭 두 분처럼 좋은 가정 꾸릴 수 있게 힘내서 살게요. 진심 어린 영애 언니의 말에 엄마가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엄마 말대로 딸같이 어린 처자가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니 감동하신 것도 있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을 오해한 당신이 부끄러워서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영애 언니가 떠나고 엄마는 그간 자신의 오해를 풀었어요. 물론 그렇게 오해하게 만든 이모를 쥐잡듯 잡았습니다만 내가 진짜 너 때문에 세상 부끄러운 짓 했다. 아까 걔가 떠나면서 나랑 형부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우는데 듣는 내가 너무 창피하더라. 저런 마음으로 우릴 대했는데 나는 말도 안 되는 오해나 했으니. 정미야, 진짜 부탁하자. 네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좋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아. 근데 제발 없는 말 좀 지어내서 사람들 사이 이간질 하지는 말아라. 주는 만큼 받는 게 인생이라잖니. 이러다 나중에 네가 그대로 다 돌려받지 말란 법도 없는 법이니. 화도하지만 그동안 동생인 이모가 걱정돼서 한 말일 텐데 이모는 듣는 둥 마는 둥이었습니다. 사람은 쉬이 바뀌는 게 아닌 거 맞습니다. 그런 일련의 사건들 이후에도 이모의 설화는 중단되질 않았거든요. 저희 동네 사람 가운데 이모랑 머리채 잡고 싸워보지 않은 사람이 드물 정도로 이모는 수많은 이간질로 명성이 자자했으니까요. 그래도 다방을 그만두고 나서는 그런 일이 조금은 줄었다는 게 불행 중 다행일 겁니다. 사실 다방을 그만둔 것도 온전한 자의는 아니었습니다. 그 계기가 바로 이모의 큰아들인 재진이었어요. 저보다 2살 어린 재진이는 어린 시절 적당히 말썽을 부리던 아이였습니다. 그래봐야 뭐 어린 시절의 치기 정도이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놈이 공고를 졸업하고 군대에 뿌리를 받겠다고 선언했어요. 자기는 어차피 공부머리도 없고 하니 군대에서 하사관으로 장기 복무를 하겠다는 거였죠.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머리는 몰라도 몸을 쓰는 건 곧잘하던 아이였으니까요. 그렇게 하사로 군대에 몸을 담으면서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박봉이긴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니 생활도 안정되어 갔고 무엇보다 군대 생활이 체질에 잘 맞다더라고요. 재진이가 군대 가고 나서 한 7년 정도 됐을 때였을 겁니다.
그때 계급이 중사인가 그랬고요. 어느 하루는 재진이가 자기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물론 전에 들은 거지만요. 아직 결혼을 하기엔 좀 이른 나이였지만 아무래도 아버지 없이 자라 외롭다 보니 일찍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모양이었어요. 거기엔 저희 아빠와 엄마가 보여준 가정의 훈훈함이 큰 몫을 했죠. 걱정이 되긴 해도 번듯한 직업이 있고 최소한 마누라 정도는 먹여 살릴 형편이니 딱히 말릴 이유도 없었답니다. 근데 그 결혼이 파토가 났어요. 이유는 이모의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동생이 결혼할 여자에게 시어머니 될 사람이 무얼 하는지는 미리 말했대요. 좀 꺼림칙하긴 해도 어차피 결혼은 동생과 하는 것이니 여자는 이해했다고는 했지만 그게 여자의 부모까지 설득시킬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더라고요. 여자가 울고불고 매달리는 통에 결국 여자의 부모가 한 수 접어준 모양이었어요. 대신 자기들이 직접 가서 사돈될 사람을 보고 오겠다는 것까지는 말릴 수가 없었지만요. 일종의 암행 사찰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재진이나 이모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자신들이 사돈될 사람의 본 모습을 보고 싶으셨나 봐요. 다방을 한다고 꼭 술집 여자처럼 행동하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운이 안 따랐어요. 하필 그날 이모의 주특기인 동네 사람 이간질로 잔뜩 화가 난 한 여자가 다방을 쳐들어왔고 정해진 수순처럼 네가 뭘 알길래 그 지랄이냐고 난리를 부렸죠. 이모 성격에 그걸 그대로 보고 있지 않았던 건 당연한 일이었죠. 결국 두 사람은 온갖 쌍욕을 주고받으며 머리채를 쥐어잡았고 혹시나 사돈이 될지도 몰랐던 두 양반이 그걸 다 보고 가셨다더라고요. 그러니 결혼 절대 불가란 말이 나온 것은 당연하죠. 아무리 동생을 사랑한다 해도 부모가 그렇게까지 반대하자 여자도 더는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부모들이 자신이 뭘 받는지 이야기하면서 그런 집엔 절대 못 보낸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렇게 파혼 사유가 그 여자를 통해 재진이에게 전해졌고 재진이는 펄펄 뛰며 그 사실을 이모에게 전했답니다. 어떡할 거야? 내가 그만두라고 했어, 안 했어? 평생 그러고 살 거야? 냄새나는 새끼들 앞에서 술이나 따르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놀림받는지 알기나 해? 진짜 아빠가 말리지 않았다면 더 큰일이 났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만큼 재진이의 분노는 컸어요. 충분히 그럴 만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자신의 엄마 때문에 그 꿈을 접어야 했으니까요. 사실 재진이가 어릴 적 싸움을 한 것도 이모의 직업 때문인 경우가 많았어요. 철없는 친구들이 다방 마담이니 어쩌니 하며 자신의 엄마를 비웃는데 그걸 보고 넘길 남자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학교를 졸업하면서 끝날 줄 알았는데 한술 더 떠 결혼까지 가로막았으니 화내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언제나 당당하던 이모도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는 제대로 기가 꺾였어요. 사실 다방을 계속할 이유도 그리 없었습니다. 다방을 하는 이유는 결국 자식들을 양육하기 위한 거였으니까요. 근데 그때쯤엔 재진이도 군인으로서 잘 살고 있었고 둘째인 석진이 역시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리고 이모 본인도 그간 돈을 모아놓은 게 있었으니 더 이상 다방을 운영할 이유가 없었던 게 맞아요. 결국 그 일이 있고 나서 반년 정도 후에 다방은 문을 닫았습니다. 정확히는 다른 사람에게 넘긴 거죠. 아직도 저희 동네에 가면 이모가 했던 다방이 있긴 합니다. 예전과는 달라지긴 했지만 말입니다. 저 처음 그 이야기를 엄마에게 전해 듣고는 재진이가 참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소소한 말썽을 부리긴 했지만 그래도 장남이랍시고 나름 노력한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재진이가 군대에서 제대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누나로서 기쁘기도 했고요. 아마 그 때문일 겁니다. 재진이가 30간 넘기고 나서 군대에서 불명예 전역을 당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지만 전해 들은 걸 대충 요약하자면 하급자를 폭행한 때문이라더군요. 군대에서 폭력은 드문 건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전역을 당할 정도면 꽤 심했던 게 분명해요. 재진이한테 맞은 하급자가 장애 판정을 받을 정도였다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자신들의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갈까 두려웠던 상급자들이 이를 덮어버리는 탓에 재진이는 벌을 받지 않고 제대하는 걸로 마무리된 정도랄까요. 평생 군인으로 살아갈 줄 알았던 아이가 갑작스레 사회로 쫓겨났으니 그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군대에 갔으니 사회가 뭔지도 모르는 아이였으니 더더욱이 그랬죠. 나이도 30이 넘은 데다 특별한 기술도 없는 애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나마 혼자니 어떻게든 먹고 살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이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바로 그때 재진이의 손을 잡아준 게 신랑입니다. 자주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명절이나 집안 대소사를 통해 재진이를 보아왔던 신랑이 제게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뭔가를 고민하더라고요. 그 결과가 재진이를 신랑 회사에 입사시키는 거였습니다. 저희 신랑 공대 졸업 후 외국계 기계 부품 회사에 영업일을 했어요. 영업이라고 하니 하잘것 없어 보이지만 기업을 상대로 하는 일이다 보니 꽤 전망 있는 직종이었거든요. 게다가 저희 신랑이 일도 잘했어요. 언제나 영업 실적이 최상위권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신랑 힘으로 직원 하나쯤 뽑아 쓰는 건 일도 아니었답니다. 국내 기업이면 공채니 뭐니 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뽑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계 기업은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사람이 필요하다 싶으면 언제든 뽑는 방식이었거든요. 좀 망설이긴 했지만 신랑이 하는 일이 전도 유망하다는 것을 본 재진이가 신랑 밑에서 일을 배우기로 했답니다. 함께 일을 하게 되니 어릴 적보다 오히려 더 재진이를 자주 보게 되었어요. 저희 집에도 종종 오고 때론 술자리도 가지면서 예전보다 더 살가운 사촌이 되었어요. 때론 재진이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면서 지냈는데 그러면서 하나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재진이가 이모의 피를 물려받았구나 하는 거요. 당연한 말이죠. 이모 아들이니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하는 말은 그런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성향이었어요. 저희 이모가 자주 하던 거 있잖아요. 분명하지도 않은 사실을 부풀려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 말이에요. 예전에야 근처에 살아도 크게 이야기할 일도 없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드물었으니 몰랐는데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다 보니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특히 술을 마시거나 군대 이야기를 할 때면 그런 것들이 더 분명해졌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천하에 둘도 없는 나쁜 놈으로 만드는 정도야 그렇다 쳐도 그 대상이 제가 아는 사람으로 옮겨오면 괜히 불편해지더라고요. 남편과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그 대상이었어요. 다들 재진이보다 상급자다 보니 불만이 생기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좀 심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바로 잡아줘야 하지 않나 싶다가도 왠지 오지랖 부리는 것 같아 그냥 넘어갔던 게 문제였어요. 제가 그만큼 편해진 거여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근데 그게 선을 넘었을 때 막지 못한 건 아쉬워요. 그때 막았다면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싶어서요. 그 즈음에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신랑이 접대 때문에 골프 약속을 간 주말이었을 겁니다. 모처럼 재진이와 밥을 먹는데 재진이가 그러더라고요. 매형은 역시 잘 나가. 오늘 골프 치는 상대 대기업 이사님이야. 우리가 그렇게 뚫으려 했는데 잘 안 됐거든. 근데 골프 친다는 걸 보니 거의 넘어왔나 봐. 매형이 잘하긴 해. 그래? 난 잘 모르겠다. 집에서 하는 거 보면 매사 덤벙대고 허술한 구멍 천진데. 근데 회사 사람들은 에이스라 그러는 걸 보면 진짜 잘하는 것도 같고. 잘해. 지난번에 룸사롱 갔을 때도 매형이 분위기 다 휘어잡았다니까. 말을 하고 나니 아차 싶었나 봅니다. 저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영업사원들이 룸살롱 같은 데 다닌다는 건 비밀도 아니니까요. 그래도 직접 그 이야기를 들으니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동생 앞에서 티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잘 알고 있다는 식으로 반응했답니다. 전 남편을 믿는 여자니까요. 그랬다고? 여자는 나밖에 모른다더니. 제가 대범하게 반응하자 동생이 더 신이 나는 모양이더라고요.
뭐야, 누나가 몰라서 그렇지. 매형이 얼마나 잘 노는데. 그 가게가 우리 회사에서 자주 가는 곳인데 마담이 매형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사실 매형도 하는 거 보면 그 마담한테 관심 있어 보이는 눈치고. 구재진, 너 아무리 그래도 누나 앞에서 네 매형이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데를 가지만 그래도 선은 안 넘는 사람이야. 미안, 화났어? 화난 건 아닌데 그래도 썩 유쾌하지는 않아. 누나니까 하는 말이지. 매형이 날 키워줘도 어쨌든 누나는 내 누나니까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매형이 저러다 바람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 열 여자 싫어하는 남자가 어딨어. 그러니까 누나도 너무 매형 믿지 말라고. 제 인상이 더 구겨지자 말을 그쯤에서 접긴 했지만 진짜 기분 더럽더라고요. 결국 영문도 모르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 무섭게 한바탕 쏘아붙였답니다. 이유도 모르는 눈치였지만 제 심기가 불편해 보이니 꼬리를 내렸고요. 거기서 그 문제는 접었습니다만 아무튼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그렇게 씩씩대며 잠자리에 드는데 문득 옛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어릴 적에 엄마 아빠가 심하게 다툰 그 일 말이에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등장인물만 바뀌었지 사건은 꼭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그때는 이모가 엄마에게 아빠의 수상한 기운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엔 이모의 아들인 재진이가 엄마의 딸인 제게 남편의 뒷담화를 한 거였네요. 새삼 놀랐습니다. 저런 것까지 유전되는 건가 싶었어요. 사실 조금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모처럼 가족의 허물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정도가 될 줄은 몰랐던 것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었나 봐요. 하긴 지내는 시간만 놓고 보면 저보다는 신랑이 훨씬 많으니까요. 처남이 다른 건 다 좋은데 말을 옮기는 게 서툴러. 군대란 특수 조직에서만 살아와서 그런 건가? 저러다 실수하면 안 되는데. 더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재진이가 회사에서도 그런 걸로 말이 나오는 눈치였어요. 하긴 신랑 성격에 그 정도만 말해줘도 대단한 거긴 했어요. 이런 건 꼭 저희 아빠를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끌린 거겠죠. 그런 우려가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재진이가 일은 제대로 하는 눈치였답니다. 신랑 밑에서 한 3년 배웠으니 못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였어요. 근데 그게 또 다른 문제를 부를 줄은 몰랐어요. 언제부턴가 재진이가 어렴풋이 신랑을 위시한 회사에 불만이 있다는 투로 말했거든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죠 뭐. 자신의 능력에 비해 회사가 너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하는 거요. 저도 그랬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재진이는 그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야, 처남한테 연락 좀 해봐. 재진이? 왜? 자기가 하면 되잖아. 내 전화를 안 받아. 응? 회사에 나왔을 거잖아. 회사에도 안 나왔고 연락도 안 받아. 신랑 표정이 그리 좋지 않았답니다. 전후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전원이 꺼져 있더라고요. 안 받는데? 전원 꺼져 있대. 왜? 무슨 일인데? 역시 그렇지. 아직 자세한 건 모르겠어. 일단 알게 되면 알려줄게. 미안, 너무 신경 쓰지 마.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지. 재진이 일이면 내 일이고 자기 일인데. 아무튼 무슨 일인지 알게 되면 나한테도 말해줘. 꼭. 그래. 처음엔 단순한 잠수 정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회사 생활하다 보면 한 번쯤 그런 시기가 오거든요. 마침 재진이도 한 3, 4년 일했으니 그럴 때기도 했고요. 너무 안일한 생각이었어요. 재진이의 잠수는 제가 생각한 것처럼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거든요. 한 일주일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나 왔어. 재진이의 잠수 후 계속 야근을 일삼던 남편이 웬일로 정시 퇴근을 했답니다. 웬일이야? 이 시간에 집에 다 들어오시고. 그러게. 일이 적당히 정리가 돼서. 무슨 일? 설마 그거 재진이랑 관련된 거였어? 여자의 촉은 때론 무당을 뺨친다더니 제가 딱 그랬네요. 남편이 보름 넘게 매달리던 일이 재진이와 관련된 것이었답니다.
대충 얼버무리려던 눈치의 남편을 다그친 끝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너무 창피하고 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 동생 때문에 남편과 남편의 회사가 생양아치가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알려준 이야기는 대충 그랬습니다. 이젠 재진이가 곧잘 일을 한다는 생각에 회사와 논의 끝에 남편의 거래처 중 몇몇을 재진이에게 맡기기로 했대요. 메인 거래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히 규모가 있는 회사였다는데요. 글쎄 재진이가 그 거래처들을 껴안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시도했다지 뭡니까? 재진이의 제안을 받은 타 회사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상도이라는 게 있으니 망설이고 있었답니다. 또한 기존 거래처의 담당자들도 영업사원만 믿고 그간 거래해오던 남편 회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테고요. 그렇게 망설이자 재진이가 거래처 사람들과 이직을 시도하는 회사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간 자신을 거둬준 남편과 남편 회사의 부당함을 말했다지 뭡니까? 일을 시키면서 급여를 너무 낮게 줬다거나 비인격적인 대우를 서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회사도 훨씬 많은 폭락을 취해 거래처에 피해를 입히기까지 했다고요. 모두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 회사라면 남편이 다니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남편이 이 바닥에서 실력을 인정받았기에 그간 타 회사에서 몇 번 스카웃 제의도 있었지만 남편은 전혀 이직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건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회사는 충분히 양심적이었고 직원들에게도 그만큼의 대접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재진이한테도 당연히 그랬고요. 그건 남편이 더 잘 알아요. 자기가 주장해서 뽑은 직원인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수용하게 할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재진이는 그 모든 사실을 거짓말로 뒤덮어버리고 자기 이익을 꾀했던 거고요. 그래서 거래처는 넘어갔어? 거래처에서도 다른 회사와 일하겠대? 그럴 리가. 내가 그간 공들인 게 얼만데. 그리고 이 바닥 좁아. 그렇게 다른 회사 거래처 채 갔다는 게 알려지면 당장은 이익이 나도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게 뻔히 아는데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럴 수 없지. 정말? 다행이다. 그럼 재진이는? 천하? 아휴, 내가 한 번 정도는 더 기회를 주자고 말했는데 힘들 것 같아. 당장 우리 회사에서도 그렇고 거래처에서도 그런 사람과 일하는 건 신뢰가 안 간다는 입장이라서. 당신 처남이랑 연락돼? 아니, 나쁜 짓 했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근데 당신 괜찮아? 당신이 추천해서 뽑았잖아. 처남이기도 하고. 뭐 약간 눈치는 보여도 상관없어. 어차피 회사는 성과로 말하는 곳이니까. 알잖아, 내가 우리 회사 에이스인 거. 네, 어련하시려고요. 잘나서 좋겠다. 그래도 당신한테는 진짜 미안하다. 당신이 왜 미안해? 사고는 처남이 친 건데. 그나저나 처남 어쩌냐? 그 정도 경력이었으면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받아줬을 텐데. 이젠 그럴 수도 없게 됐네. 이 바닥 좁아서 한번 그런 사고 일으킨 사람 안 써주는데. 그걸 왜 당신이 걱정해. 당신이야말로 가장 화낼 사람인걸. 잘 됐어. 한번 이런 일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핏줄이니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재진이가 안타까운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제대로 된 마인드만 갖췄다면 이런 일 겪지 않아도 되는 거였는데 말이죠. 결국 안타까운 마음에 만만한 엄마를 잡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엄마도 많이 놀라셨어요. 재진이가 남편 따라서 일 잘한다는 소식에 좋아하셨거든요. 그래도 이미 쏟아진 물을 담을 수는 없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실컷 하소연을 하고 나니 그나마 속은 좀 시원해지더군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모였습니다. 넌 뭐하는 애야? 네 동생이 그랬으면 어떻게든 감싸줘야지. 앞뒤 좌우도 없이 쏟아지는 이모의 힐난에 잠시 멍하다 금세 무슨 일인지 알았습니다. 이모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재진이 연락 왔어요? 연락은 무슨, 전화기 꺼져 있더라. 이러다 애 잘못되면 어쩌니? 그러게 네가 더 신경을 썼어야지. 누나가 돼서는. 기가 차더라고요. 다 큰 놈을 제가 챙기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다고요.
게다가 이번 일은 순전히 재진이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요. 이모, 좀 진정해요. 재진이 괜찮을 거야. 그리고 재진이가 친사고 막느라고 우리 그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회사에선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난리 난 거 그이가 간신히 뜯어말린 것도 모르고. 손해배상? 그까짓 게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애한테 제대로 해줬으면 그놈이 왜 그랬겠어? 네 신랑이 재진이 막 잡고 그런 거 아냐? 안 그러면 애가 그럴 리가 없어. 들으면 들을수록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더 큰 소리 날까 싶어 일단은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알았어요. 일단 끊어요. 그리고 재진이 전화되면 나한테 연락하라 그러고. 뭐라 하는데 이모의 목소리를 과감히 차단시켰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괜히 화가 나대요. 잘못한 건 그놈인데 왜 저한테 그러나 싶어서요. 그러다 엄마한테로 생각이 돌아갔습니다. 재진이랑 연락되지 않았다면 결국 이 소식을 전해준 건 엄마였을 테니까요. 서둘러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가 이모한테 재진이 얘기했어? 왜? 이모가 뭐라디? 안 그래도 그 문제로 한참 다퉜어. 혹시 그럴까 싶어 너한테는 연락하지 말랬는데. 그렇게 말했는데 또. 전화 끊어. 내 당장 이걸. 됐어 엄마. 그냥 놔둬. 암튼 다시 연락할게. 재진이 일로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충분히 그럴 일이었죠. 근데 생각할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왜 잘못하지도 않은 저와 엄마 그리고 제 남편이 이모의 핀잔을 들어야 하나 싶어서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이모한테 전화를 걸어서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그래도 아랫사람이니 참았습니다. 그랬으면 넘어갔어야죠. 그날 이후 이모는 수시로 전화를 걸어 제게 악담을 퍼부었답니다. 너 우리 재진이 잘못되면 두고 봐. 이모,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몇 번 말해요. 사고 친 게 재진이라고. 재진이가 사방팔방 남편이랑 회사 욕하고 거래처 빼돌리려 했다가 들킨 걸 왜 나한테 뭐라냐고요.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며칠을 그러자니 저도 참을성이 서서히 증발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사라진 재진이 걱정이 먼저라 참을 수 있었어요. 이모 말대로 혹시 나쁜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해서요.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열흘 정도 지나고 재진이가 저희 집에 찾아왔거든요. 한껏 초췌해진 얼굴로 우리를 찾아와서 용서를 빌고 갔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실컷 혼내줄 마음이었는데 그 얼굴을 보니 그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이모한테 빨리 연락하라는 말을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전에 연락한 눈치였지만요. 재진이가 스스로 잘못한 걸 이야기했으니 이모한테도 잘 말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이모의 말도 안 되는 성화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어요. 그래 잘났다. 애를 얼마나 잡았으면 다 죽어가는 목소리냐고. 동생 잡아서 성공 많이 해라. 악담도 그런 악담이 없더군요. 이미 이모에겐 그 어떤 설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고 끊으려는데 이모가 한마디 덧붙이더군요. 그 말까지는 못 참겠더라고요. 동생 팔아 성공했으니 엄청 성공하겠네. 어쩌면 부모나 딸이나. 이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몰라도 엄마 아빠가 이모 얼마나 챙겼는데. 챙겨? 누가? 남들은 그렇게 보겠지. 내가 진짜 억울해서. 그만해요. 그만할게요. 끊어요. 도대체 씨가 안 먹히더라고요. 아무리 자식 때문에 이성을 잃었다 해도 그래도 해야 할 말이 있고 아니어야 할 말이 있는 법이잖아요. 저는 몰라도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그러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진짜 며칠을 끙끙 앓았어요. 너무 분해서요. 이 말을 엄마 아빠한테 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남편에게 말해서 내 얼굴에 침을 뱉을 수도 없으니 저 혼자 벙어리 냉가슴을 앓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억울해지대요. 왜 있지도 않은 일 때문에 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하나 싶어서요. 하면 안 되는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했고 결국 실행에 옮겨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있지도 않은 일로 말을 만들어 사람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일을 당한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건지 이모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모를 찾아갔답니다. 제가 전한 말에 이모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을 보며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시원했어요. 이젠 이모도 다른 사람에게 없는 말을 지어내서 상처 주는 일은 못하실 것 같다 싶어서요. 그때 제가 이모에게 전했던 말은 사실 없던 말까지는 아니에요. 분명히 재진이와 술 먹으면서 들었던 말이니까요. 이모가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 이야기 해드리려고요. 회사 일은 그렇다 쳐요.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재진이가 자기 결혼식 할 때 혼주석에 이모가 앉지 않았으면 하더라고요. 이모 대신 이모가 그렇게 욕하는 저희 엄마 아빠가 혼주석에 앉았으면 좋겠대요. 왜냐고요? 이모가 창피해서 그렇대요. 매일 술 먹고 툭하면 동네 사람들 잡고 욕하면서 싸우는 이모가 부끄럽대요.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럴 리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지어내는 건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형부랑 언니가 그렇게 가르치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거 이모한테 배운 거예요. 이모가 매번 그랬잖아요. 없는 말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거. 뭐라고? 내가 언제? 정말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재진이 말은 거짓말 아니에요. 전 궁금하시면 재진이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럼 저 할 말 끝났으니 이만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다른 어떤 말보다 자기 자식이 엄마인 자기를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아팠기에 더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말 정말 없던 말 지어낸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 술 먹을 때 재진이가 그랬어요. 자기 결혼식 때 혼주석에 우리 엄마랑 아빠가 앉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다고요. 거기다가 살을 약간 더 붙인 것 뿐이라고요. 물론 재진이가 이모를 창피해 한다는 말은 조금 과장된 거긴 하지만요. 제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모도 한번 느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두 번 다시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으실 거 아닌가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조카 주제에 너무 되바라졌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모도 한번 당해봐야 한다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도 저희가 이모 조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 조만간 예전처럼 사이좋은 이모 조카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하답니다. 저희 다시 이모 조카 할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뒷담화 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이간질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살다 보면 한 번씩은 이간질 당하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자기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네요. 이런 사람들은 질투와 지배욕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나치게 잘해주거나 묻지도 않았는데 동정을 살 만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처하는 방법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멀리하는 게 상책이라네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